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12-2화로 장면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원북이입니다. 올해 30대로 접어든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살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살 김재부입니다. 되게 강조하네요. 연초니까 강조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희 세 명이 기자입니다. 특히 저희는 언론이라는 정체성이 공격받고 위기인 시대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이잖아요. 오늘은 기자로서 책에 나온 장면들을 보면서 느낌전과 고민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손석희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이 책에 나온 장면들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모두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손석희 앵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명백하죠. 물론 앞서 저희가 12-1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말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저자가 책에 저술한 것처럼 과연 이제 정말 온당한 지적이고 비판인지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선과 지적 날카롭게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책 제목처럼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세월호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국 사태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손석희의 경험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12-1화에서는 각자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장면들처럼 자신이 직접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기자로서 그런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부 기자로서 한 2년을 일했는데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제가 있는 2년 동안 사모펀드 사태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됐다는 건데요. 라인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정말 다양한 피해자들을 시위 집회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했던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을 그렇게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증권사, 은행사들이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일하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분들이 집회 시위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다들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몰입해서 했던 거고 또 시간 지나면 다른 것도 몰입해서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 수습 생활이 풀리고 가장 처음에 좀 장기간 다뤘던 사건은 버닝썬이었고 그 당시에 경찰 출입 기자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 그냥 경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거기에 거의 다 살다시피 했고요. 제일 기억이 남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 많이 붙잡혀 왔잖아요. 그 중에 우리 정준영 기억이 나는데 얘가 이제 그 포토라인 서고 공개된 이후에도 조사받으러 되게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포토라인 설 때 공개적으로 오는 거 이후에는 비밀리에 계속 오는 거죠. 비밀리에 오는데 그걸 포착을 하고 싶으니까 서울경찰청 내부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죠. 숨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있다가 마치 경찰인 것처럼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뭔가 올 통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좀 있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걔가 딱 있었어요. 서로 벙쪄가지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멍하게 있다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런 기억들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강렬했던 기억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냐면 정말 경험이 강렬하면 그때 기억이 삭제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거의 약간 무의식 상태로 이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없고 이제 저도 경찰서를 이제 그냥 선배가 한번 가라 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저 같아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배달원 따라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쫓겨나고 들어가고 쫓겨나고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그 화장실에 그 변기칸에 숨어 있던 그 기억. 그리고 이제 변기칸에서 나왔는데 때마침 여자 화장실 변기칸에도 이제 모 매체 기자분이 같이 숨어 계셨던 서로 어색하게 눈 마주치고 또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다시 쫓겨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두 분 다 각자만의
치열한 장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반대로 책을 읽다가 공감되지 않았던 장면은 있으셨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챔프 씨는 어땠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미투 다룬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저는 거기서 그래도 자기의 약간 뭐 에세이 느낌도 나고 일기 느낌도 나고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니까 얘기를 한번 하려나 싶었어요. 그 뭐 전설적인 문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증거다. 그거를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보낸 거다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때 좀 너무 약간 감정에 쳤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룰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처음에 책 열고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되게 솔직하길래 근데 피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데 뭐 미투라기보다는 그냥 좀 책을 읽으면 보통의 좀 자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세이가 되게 좀 잘 포장을 하고 우아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좀 진솔한 속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랑이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정도 인생 살았으면 뭐 자랑할 만하지. 뭐 자랑할 만한 거 많긴 하니까요. 네. 하지만 좀 더 저는 좀 그런 좀 나 사실 이런 추한 모습도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되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통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첨언을 하면은 뭐 손석희 씨가 본인이 언론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에 인터뷰 응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그쵸.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적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이제 자기가 진짜 쓰는 책 정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사실 기대를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정도고 그 전에 냈던 책이 진짜 거의 이분 젊을 때 냈던 책이잖아요. 그쵸, 한 풀종다리의 노래. 30년 전 예, 되네. 그것도 JTBC 뉴스가 한창 이제 전성기에 있을 때 그 이분이 걸어온 여정은 굉장히 긴데 낸 책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구하고 싶은데 이미 그거는 절판된 지 오래된 책이라서 사람들이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시절에 진짜 책을 좋아하셨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아버지 책장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오. 엄청 낡은 상태로. 이게 근데 요즘 중고나라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석희 씨.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JTBC의 뉴스룸인지 손석희 뉴스룸인지 모르겠다. 마지막에도 너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때 물러나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후배들한테 약간 통보 아닌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뉴스룸이 손석희 씨한테로만 약간 움직였던 것 같아서 그 이후로의 JTBC 행보가 진짜 급격히 무너지지 않았나. 그 이후로 많이 뉴스룸이 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나. 좀 후계를 좀 양성을 하고 좀 책임감 있게 떠났으면 좋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앵커는 이제 어젠다 세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젠다 키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실례로 책에 나온 대부분 장면들이 어젠다 키핑을 한 보도들이지 않나 싶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젠다 세팅과 어젠다 키핑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청자분들도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어젠다 세팅이 먼저 그 다음에 그게 뭐 이어지느냐 후속 보도가 되느냐 아니냐로 이제 키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젠다 키핑의 경우일 것 같은데 좀 대장동 의혹 보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장 또 많은 언론들이 좀 중기간 동안 좀 보도를 이어갔고 매체를 불문하고 정말 하루하루 새로운 뭐 단독과 특종이 이어지면서 좀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졌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좀 불씨를 품고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젠다 세팅, 이제 키핑 없는 세팅의 예로 들자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가 아닌가. 예, 정말 모든 이슈와 여론을 그냥 그
7글자인가요? 예, 그걸 여성가족부 폐지로 다 이제 그냥 가져가 버리 뭐 그런 것이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어젠다 세팅, 어젠다 키핑 뭐 이렇게 학문적인 개념 차이를 저희가 뭐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요즘은. 예. 어젠다 세팅 자체는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어젠다 키핑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어젠다 세팅의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는 그 2년 전 조국 전 장관 둘러싼 그 보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뭐 가족들의 뭐 어떤 범죄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평가 외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약간 일종의 좀 유행처럼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놀이처럼 된 거 아닌가. 그 가족을 찾아가서 사생활을 들추고 이것까지 다뤄야 돼? 이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보도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졌고 되게 장기간 이어졌어요. 그게 저는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어젠다 세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단순히 한두 군데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놀이라는 표현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다루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사가 그걸로 구성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이 사례로 떠올랐고, 어젠다 키핑의 사례로는 저는 뭐 방송 기자니까 방송 뉴스들을 많이 보니까 지난해의 KBS의 뉴스 그리고 최근의 MBC 뉴스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지난해 KBS가 뭐 공영방송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노동자 이슈를 무조건 매일매일 다뤘어요. 퀴즈트에서 어떤 누군가의 사망 혹은 누군가가 중상을 입은 일,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꾸준히 본인들이 다뤘단 말이에요.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도 엄청 많이 받았던 네, 걸로 되게 기억합니다. 인상 깊었고, 최근에 이제 MBC 같은 경우에도 한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취재한 사안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퀴즈트 앞단락 쪽에. 그래서 그런 선택은 이게 좀 진정한 어젠다 키핑이다. 그러니까 노동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쵸. 그걸 뭐 대선 후보 이슈가 있고 뭐 중요한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앞달락에 배치하는 선택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어젠다 키핑의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니까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젠다 세팅이 정말 경제는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 따라 다르고 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또 오른다고 뭐라 그러고 내리면 또 내린다고 뭐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좀 주춤하면은 약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일단 그 아젠다 세팅을 보면은 좋았던 적이 없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려는 건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건지에 대한 어젠다 키핑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경제지들 같은 경우나 뭐 일간 보도들도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 제일 아젠다 세팅과 키핑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가 해보고 싶고요. 12-2화 시작부터 이야기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서 좀 잠깐 쉬는 타임으로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직장인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현타 오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거는 사실 뭐 기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장인분들이 비슷하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하면 뭐 짧게는 보통은 뭐 3년이고 뭐 길게는 뭐 초등학교 6년, 뭐 그 정도가 이제 특정 조직에 속하고 이제 조직을 속하게 되는데 내가 이 조직을 20년 이상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20년 이상 속하게 되는 조직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품은. 그래서 약간 그럼 내가 이렇게 안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좀 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현타가 온다? 제일 현타가 오는 건 기자로서는 좀 뭔가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방송 뉴스에서는 공통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를 나도 내가 굳이 거기 한마디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뭔가 취재를 하거나 더 뭔가 시각을 담거나 그런 의미 있는 거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그 갈등, 뭐 저 스스로의 고민, 이런 것들은 계속 있고, 이게 이야기가 무거운 얘기만 이어져서 가벼운 얘기를 하자고 질문을 던진 건데 너무 갑자기 또 무거워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연봉 인상률
보자마자 빡쳤습니다. 연봉이 가벼운가요? 아, 이게 인상률 보고 진짜 빡쳤고요. 여러분들도 연봉 인상률이 뭐 물가 인상률보다 높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올해는 제발 좀. 저도 뭐 네. 이제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석희 앵커는 세월호 방송 당시 실수들, 뭐 기자의 부적절한 질문, 인터뷰 당사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좀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기자 일을 하면서 기억나는 실수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실수랑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달리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 약간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법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화재 사건 취재를 갔는데 이게 또 저같이 이제 막내들이 그런데 취재를 가면 정말 뭐 그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제 다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민분들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 불난집 아래층 집에 사는 분한테 좀 이제 위에 이제 화마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그분은 좀 이제 무섭겠죠. 어쨌든 뭐 성인 남성이 뭐 쫓아나와서 질문하면 무서우니까 이제 집 안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그 문 밖에서 이제 어쨌든 이야기하면 집 안에 들리니까 그렇게 서로 취재를 했어요. 저는 문 밖에서 질문을 하고 그분은 문 안에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막내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뭐 수단과 방법을 걸리지 않고 위법이 아니면 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게 또 어차피 뭐 별로 쓸모있는 정보도 없었고 네, 내가 저 사람 있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소리 들으면서 이제 다들 이제 의자에서 안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네,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왜 기억 남는 거에 버닝썬 얘기했었잖아요. 그때가 거의 기자 생활한 거의 초반이라서 처음으로 이 그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거기 선 이제 범죄자들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 잡고 질문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우리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그 친구가 되게 말을 안 했어요. 자기 막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절대 대답 안 하고 절대 뭔가 그냥 되게 약간 소위 표현하면 되게 거만하게 그냥 딱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들어가는데 지금이었으면 진짜 붙잡고 안 놔줬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신경을 긁고 한마디라도 입을 열게 신경을 긁고 뭐라도 말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약간 떠밀려서 그냥 오오오오 이렇게 지나갔던 그게 너무 너무 아쉬워가지고 와 내가 진짜 얘 다시 만나면 진짜로 곤욕을 치르게 해줄 텐데 사과를 하게 하든 뭐 진짜 심경이 어떤지 얘기를 하게 하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인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발인식 당일이 하루를 착각한 거예요. 제가 다음 날인 줄 알고 대참사네요. 심각한. 팀장이 저한테 분위기 좀 어떻냐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헐레벌떡 아니 지금 저 재택근무 중인데요? 하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거기 있어 지금 이래가지고 발인식 내일 아닌가? 오늘이야 새끼야 빨리 가 너 이 새끼 오늘 안에 마감해야 돼 이래가지고 정말 부랴부랴 쏘카 빌려가지고 제가 그 삼성그룹 이제 삼성전자 그 화성 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달려갔고 와 정말 겨우겨우 그 발인식 사진 임직원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고 근데 마감은 잘했습니다. 팀장님이 정말 잘하셨네요. 보살이네요. 보살을. 전화 안 했으면 못 갔습니다. 진짜로. 이제 다음 이제 기레기 이제 좀 안 좋은 편이죠.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해서 이제 비하하는 발언인데 과연 이제 이 손석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쓰레기라고 빗대는 혐오 발언이 용납되는 세상이 존재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렇게 쌓아올린 세상은 과연 좋고 떳떳한지 과연 누군가의 침을 뱉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기레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좀 사람마다 다들 또 그 느끼는 감정선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은 이제 뭐 남의 혐오로 아니면 또 침을 뱉는 방식으로 세상이 더 정의로워진다
뭐 그런 세상 떳떳하다 이렇게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욕설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걸 이제 동료분들한테 극찬 메일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기레기 욕설 메일 오면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약간 뭐 사실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또 띄어쓰기가 틀렸다 이런 메일은 이제 좀 설렁하죠. 저는 뭐 사실 저희가 3명 다 기자니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욕하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그런데 뭐 사실 기레기라는 용어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혐오 발언식으로 직업이 표현되는 경우들 꽤 있잖아요. 뭐 그쵸. 검사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경찰도 경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물론 그쪽은 이제 국가기관이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도 일반 회사죠. 언론사도 일반 회사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죠. 예, 거기 소속이 돼 있지만 일종의 근데 그런 고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것도 아닌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뭐 그만큼의 힘을 가졌으니까 그만큼의 뭔가 지탄을 받을 만한 이제 그 정도의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은 좀 뭐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되게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겠지만 뭐 저도 기분은 나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기사 쓰고 괜찮은 기사 쓰면은 그 격려해 진짜로 욕설 말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달려서 내가 읽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내가 그래도 기자로서 뭔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스스로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게 뭐 답이지 않을까요? 네. 아, 네, 뭐 많은 분들이 좋은 기사를 찾아서 좀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셋 포함해 많은 언론인 분들이 힘을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또 찬물일 수 있는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잘 써서 마음에 들면 상대방을 욕해. 내 기사가 비판을 하면 욕해. 그리고 내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욕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욕을 하는데 대상이 나냐 아니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아니요 다 감사하죠. 욕설 좋아합니다. 저 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 저희 책방 기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손석희 씨가 MBC에서 일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윗선으로부터 인터뷰 대상자 섭외 등에서 압박을 받았고 이것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자 일을 하면서 이런 장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겪은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뭐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협박 비슷한 그런 것들은 있죠. 뭐 이거 뭐 고소한다,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컷 당한 거는 없었어요. 예, 내부적으로 컷 당한 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제가 인지 못한 걸 수도 있죠. 아, 정말 일을 잘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인지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사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이게 기사를 잘 썼으면 압박의 수위가 높았을 텐데, 이 정도는 그냥 용납할 만한 기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이제 그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겪어본 적은 없고, 외부,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는 대상이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지금 시대에? 그거는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그때 사회부에서 한창 할 때, 제가 이 대학 이름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입에 담기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합니다. 해화동 소재 600명 넘게 됐다고 주장하는 그 학교인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총장의 어머니였나? 누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당했어요. 저희도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상을 당하면 도의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일을. 그쵸, 또 내가 그쵸. 정말 좋아하는 선배고 하면은. 근데 이분은 조직적으로 아예 팀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부서별로 약간 이 시간에 넌 이 일을 하고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노동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런 노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또 이 최고 소장 총장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아, 그러면 이거는 써야 될 사안이다 판단을 하고 취재에 들어갔죠. 제가 이 학교를 거의 열흘 동안 거의 맨날 갔어요. 맨날 갔는데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죠.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각 조직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해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도리가 있으니까 그쵸. 그걸 지키는데 저는 진짜 약간 되게 깡패 같다고 느꼈어요. 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들어오냐? 불법 이거 건조물 침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진짜 막 약간 협박식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분위기가 험악하게. 응? 그때 이제 기억이 나서 나는 오케이 그럼 무조건 쓴다. 오케이 내 취재가 됐는데 뭐 안 쓸 이유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쓸만한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치졸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런 자리들 맡잖아요. 뭐 기획처장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전화가 오고 회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늦게도 갑자기 막 10시 넘어서 전화 오고 주말인데 자기 회사 나왔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길 나가야 되죠? 나는 전화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당시 제가 사회부 소속이었으니까 사회부에서 이 기사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는 사회부장인데 사회부장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아 이게 도를 넘었다.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취재했던 영상 같은 걸 다 숨겨놓고 아무나 검색할 수 없게 그렇게 제가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경제부 기자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이제 광고주들로부터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죠. 뭐 그래서 많은 대기업 그룹의 홍보팀에 있는 상무분들이 제 이름을 다 압니다. 제 번호도 다 알고 같이 밥도 먹었고요. 이직하시려고? 아니요. 아무튼 그만큼 뭐 경제 기사를 쓸 때는 정말 많은 압박이 오고요. 뭐 저희 집 앞에도 찾아온 적이 있을 정도고 저희 회사 찾아오는 건 당연하고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삼성생명에서 이제 암생명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을 못 받아서 시위를 몇 년 동안 하신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삼성생명에 직접 찾아갔어요. 집단 농성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삼성생명의 이제 가드분들, 보디가드분들이 어디서 오셨냐, 어디 매체냐, 당신 여기 왜 왔냐 이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당연히 취재하러 왔다. 당신이 뭔데 막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삼성생명부 홍보팀 실장이 당신들 회사에 전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미치셨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또 연락도 오고 뭐 그래서 기사는 썼습니다. 기사 쓰고도 연락이 오고 막 했는데 아무튼 그런 삼성이라는 그룹이 정말 많은 언론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저도 힘에 부칠 때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 원북 씨의 피지컬을 보고도 그렇게 과감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용기를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그 가드분이 원북 씨보다 체구가 작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 저보다 더 크셨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삼성생명인 그분들이 정말 엄청 덩치 크신 분들의 카드를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 시위 현장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사람을 압박하는 경우는 처음 받았거든요. 보통 홍보분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 나오시지만 멀리서 지켜보시고 명함만 받아가세요. 저희 기자한테 따로 이렇게 접촉해서 막 어떻게 쓰실 거냐 물어보지도 않는데 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는 이제 경비견이자 애완견이 아닌 감시견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지 국내에 그리고 감시견으로 역할을 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이런 국내 언론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시견으로서 역할하는. 네네. 일단은 그 10대 뭐 일간지라고 얘기되는 곳들만 봐도 각자 모든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공정에 기반을 두고 딱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기업 광고가 굉장히 많은 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이런 대선 국면에서 보면은 그 이제 진짜 한 일주일만 이 회사들 거, 그러니까 그 신문들 쭉 한번 읽어봐도 대충 나와요. 그쪽의 논조가 어떤 건지, 어떤 사설을 짓는지, 그 같은 것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쵸. 헤드라인 어떻게 잡는지, 사진 뭘 쓰는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진짜 뉴스를 많이 봅니다만, 감시견, 그러니까 경비견이나 애완견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쓴 기사가 감시견인 것 같아도 결국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경비견 아니야? 애완견 아니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모두가 저희가 3명 다 기자지만 제가 소속된 것을 포함해서 감시견이라고 누구한테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쵸. 예. 네, 뭐 저도 언론 단일 매체가 불편부당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또 이권이랑 너무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럼 이권이 연관 안 돼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회사 문을 닫아야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돈 주고 뉴스 보는 그 상황은 아니고, 물론 그러면 우리가 돈 낼 만큼 너희가 퀄리티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실이 이러니 결과적으로 차선으로는 뭐 불편부당한 단일 매체가 없으면 그냥 뭐 조금 정파성이나 조금 이런 뭐 특정 친향적인 그런 게 있어도 좀 그런 게 좀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잘 분포가 돼 있으면 뭐 각자의 상황에서 뭐 각자가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네,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 경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거를 감시견으로서 다 역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못하냐 물어보시면 저희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 직장인이고, 그렇다 보면 회사가 영위되기 위해서에 대한 그런 이스큐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멋있었던 언론사를 좀 꼽자면, 저는 경제부 기자니까 삼성 관련해서 보도를 통해서 몇 년간 다 광고를 안 받은 언론사를 꼽자면 JTBC와 한겨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께서는 두 분이요? 그 두 분이라면 그 두 언론사는 광고를 끊기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삼성그룹에 대한 비리를 보도했잖아요. 결국에 그 결과로까지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공로가 있으니까 좀 경제부 기자로서는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불편부당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정적 순간에 특정 기사를 내느냐 안 내느냐 딱 그 정도가 이제 가르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각자가 뭐 판단이 다르겠지만 뭐 독자분들은 다 뭐 공통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석희 앵커는 보도에 대한 4가지 태도로 사실, 공정, 균형, 품위를 언급했습니다. 각자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본다면 어떻게 순위를 정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을 봤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이게 뭐 사실이랑 뭐 품위까지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공정과 균형이 뭔지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 원칙은 이 4가지인데 이게 품위에 부합할지 맞아요. 고민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공정 균형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실이 맨 앞에 가고 품위가 맨 뒤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공정 균형은 좀 뭐 정의에 따라서 순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정의로 하자면 사실, 공정, 균형, 품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사실이 있어야지 뭐 공정하든 균형을 갖추든 품위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가장 앞에 가는 거는 뭐 교과서죠 그냥.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품위는 솔직히, 그러니까 품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품위가 이제 보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런데 이 품위를 되게 뭐 고결한 것 이런 것만 다루는 그런 품위가 얘기를 하는 거면은 기자를 하면 안 되죠.
그 기사라는 거는 정말 모든 곳에서 나오는 건데 그쵸. 저희가 발로 뛰어야 되고 막 무슨 막 진짜 막 오물 같은 걸 뒤집어 쓰고서라도 취재를 해야 될 사안이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품위를 뭐 어떻게 지켜요?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해석의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실 공정 균형 이거는 뭐 없으면 안 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뭐 사실은 당연히 팩트는 당연히 언론사에 있어서는 최우선일 수밖에 없고 뭐 공정 균형은 둘 다 그냥 비슷한 공동 이유로 하고 싶고 품위는 이제 손석희 앵커는 이제 뭐 요즘 온라인 기사로 양산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아 이게 또 수익에 있어서 그런 수익이냐 프리미냐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나. 네, 라고 황색 저널리즘이냐 아니냐 뭐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세계에서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이야기로 넘어가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하는 현상을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고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그런 정보 그 외의 정보를 무시하는 사고 방식을 확증 평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책 속의 장면에서 포스트 트루 시대의 기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고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뭐 새로운 걸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잘해야겠다 생각한 거를 진짜 잘해야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깰 수 있지 않나.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다시 좀 봤거든요. 제보자. 네, 좋은 예전에 영화죠. 이제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 다뤘던 그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이제 황우석 박사의 역할을 하는 그 이경영 씨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 피디님은 뭐가 먼저냐고, 국익이 먼저냐고, 진실이 먼저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 다루는 게 곧 국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국익, 뭐 나라를 위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뉴스를 시청하는 분들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잘못된 근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거짓 주장을 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선 진짜 더 확실한 그냥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제보자 그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 번의 좌초를 겪어요. 여러 번의 공격을 당하고 완전 꺾일 뻔한 순간도 있는데 결국에 그걸 해결한 거는 그냥 끝없는 취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마치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신화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결국엔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힘들겠죠. 이 과거보다 더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공격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더 취재를 열심히 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사실 반론을 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네, 뭐 요약하면 뭐 네가 선택한 포스트 트루스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뭐 이런. 그래, 뭐 네가 기자의 길을 선택했는데 어떡해. 열심히 취재를 해야지. 뭐 저도 뭐 진실이 과연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묻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한국 사회의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우리는 합리적인 시민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포스트 트루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고 진실을 파헤치면 분명히 알아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어서 JTBC가 뭐 다양한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뭐 앵커 브리핑,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JTBC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많은 독자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좀 기사를 접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보거든요. 이제 뭐 이게 이슈 중심으로 이제 검색해서 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막 제가 마음에 막 깊게 가치를 매기고 보진 않습니다. 뭐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사실 JTBC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뭐 앵커 브리핑, 팩트 체크, 뭐 비하인드 뉴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알차게 꾸려졌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시국에 그러니까 태블릿 PC랑 뭐 세월호나 각종 이제 좀 볼거리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담긴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는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이게 약간 좀
주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끄는 뭐 그런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중요는 하겠지만 뭐 네 너무 개꼰대인가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기사-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그럴 있는 수 있죠. 거니까. 아니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새로운 거는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새로운 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새롭지 않거든요.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고 이제 JTBC 당시에 이제 시도했던 것들 보면은 저도 뭐 영지 씨 생각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선택을 받았을까?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탄 영향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다들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가족들 저녁 먹고 둘러 앉아서 TV 보고 그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쵸. 네. 그때 당시에 뉴스는 항상 솔직히 뉴스 데스크였어요. 그 BGM도 그쵸. 그렇고 그렇죠. 그게 저녁을 여는 맞아요. 그냥 그런 그때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MBC의 영향력 지대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MBC가 앵커들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했고 앵커들이 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여러 사람들 됐죠. 통해서 회자가 됐고 했었는데 그 향수를 좀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상파나 종편을 다 통틀어서 앵커가 그 정도의 뭐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기의 뭔가 멘트를 써서 하거나. 근데 이제 이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연륜도 되고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제 앵커가 되게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향수를 또 건드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저는 하나 뽑자면 남영도 머니투데이 기자의 체얼리즘 좋은 것 같아요. 그 독자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마 네이버 뉴스 포탈 그 구독자 수가 1등 기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 밖에도 뭐 많은 언론사들이 정말 많은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이야기들은 끝났고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의 좀 한 구성원으로서 참 무거운 마음이 드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부패한 기자들이 나오는 한 장면을 보고 좀 저희를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언론이 무고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때론 예전에 펜을 흉기처럼 휘둘렀고 감시해야 할 권력자의 힘을 제 힘이라 착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대의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있네. 왜냐면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또 최상위 권력으로 가는 우대권이던 시절은 사실상 90년대에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과 편집국 내에서 열정 하나로 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전쟁터에 사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희 앵커의 장면들 오늘 12-2화까지 다뤄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